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33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3번을 보도록 하세요. 시료의 성분 분석 결과 수분이 10%, 회분이 44%, 고정탄소가 36%, 휘발분이 10%, 원소 분석 결과 휘발분 중에서 수소가 20%, 황분이 10%, 산소가 30%, 탄소가 40%일 때 저위 발열량은 각 원소의 단위 질량당 열량은 탄소가 8100, 그리고 수소가 34000, S가 2500kcal/kg. 여기서 8100, 34000, 2500은 우리가 듀룡식에 의한 고위발열량을 계산하기 위한 열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전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휘발분이 있거든요. 휘발분이 뭐냐 하면 가연 성분이에요. 근데 휘발분이 10%인데 휘발분을 분석한 결과 수소, 황, 산소, 탄소의 함량이 휘발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휘발분을 분석한 결과 함량이 10%면 휘발분 분석 함량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휘발분이 10%인데 휘발분을 분석한 함량은 100%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휘발분 중에 수소량, 휘발분 중에 탄소량을 보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탄소라는 것은 휘발분 10% 중에 탄소가 지금 40%니까 0.4. 자, 그리고 수소는 휘발분 10% 중에서 수소 20%니까 0.2. 그리고 산소는 휘발분 10% 중에서 30%니까 0.3. 자, S는 휘발분 10% 0.1 중에서 황이 10%니까 0.1. 그래서 각각의 값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 보시면 탄소가 있잖아요. 탄소. 그러면 탄소는 휘발분을 구성하는 성분과 또 뭐가 있어요? 고정탄소 두 개. 그래서 탄소는 이 두 가지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 먼저 듀룡 공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듀룡식에서 고위 발열량은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에서 탄소에 해당하는 값. 탄소는 지금 보시면 휘발분 10% 중에서 40%. 그럼 0.1 곱하기 0.4만 하는 게 아니고 고정탄소에 탄소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정탄소에 있는 탄소 36% 플러스 휘발분 중에서 탄소값 같이 보정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플러스 34000H, H의 함량은 0.1 곱하기 0.2, 마이너스 8분의 5, 5는 0.1 곱하기 0.4, 플러스 2500S, S는 0.1 곱하기 0.1. 탄소는 고정탄소가 있기 때문에 듀룡 공식을 사용했을 때는 고정탄소를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따라서 계산하면 고위 발열량이 3817.5kcal/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위 발열량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한 고위 발열량에서 뭐를 빼주죠? 수분의 정발 잠재를 빼주면 돼요. 고체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잠재는 600, 9H 플러스 W. 그러면 고위 발열량은 얼마죠? 우리가 계산한 3817.5kcal/kg 마이너스 600, 9 곱하기 H. H는 0.1 곱하기 0.2. 휘발분 중에 수소의 함량. 이렇게. 플러스 W. W라는 것은 수분이 10%. 수분은 휘발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10%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649.5kcal/kg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탄소, 우리가 듀룡 공식에서 사용되는 탄소의 고정탄소와 휘발분 중에 있는 탄소를 더해서 탄소의 값을 나타낸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합성 차수막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결정도는 미리 암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충격과 투수 개수는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충격과 투수 개수 두 개는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 그러면 충격과 투수 개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은 없고 투수 개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감소를 해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증가. 그럼 정답은 라번. 그래서
암기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성의 폐기물의 생물 분해성을 추정하는 시간 BF는 0.83-0.028 곱하기 LC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LC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고 그랬어요. 여기서 LC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중에서 리그닌의 함량이죠. 반면에 BF라는 것은 생물 분해성 분유를 뜻해요. 따라서 휘발성 고형물 중에서 리그닌의 함량이니까 답은이 LC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화 과정의 영양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변의 설러지 입도가 너무 작으면 공기 유통이 나빠져서 현기성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답은 설러지를 퇴비할 때 볼킹 에이전트, 평화제라고 하죠. 혼합하는 주 목적은 산소와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답은 숙성 퇴비를 반송하는 것은 시딩과 pH 조정이 목적이다. 그리고 답은 CMB가 너무 높으면 유기물에 암모니아화로 악취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CMB가 높다는 것은 80 이상을 뜻해요. 반면에 CMB가 낮다는 것은 20 이하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CMB가 20 이하가 되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를 발생을 해요. 반면에 CMB가 80 이상으로 크게 되면 우리가 지금 퇴비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MB가 낮은 경우니까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7번에 보시게 되면 진공여과기 한 대를 사용해서 설러지를 탈수하고 있다. 다음 조건에서 건조고형물 기준의 여과 속도 27kg/제곱미터/h에서 진공여과기의 1일 운전 시간을 계산하시오. 폐수 유입량은 2만 미터의 삼성/day, 유입 SS 농도는 300mg/L. 자, 여기서 300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00mg/L는 0.3kg/m의 삼성이에요. SS 제거율은 85%, 약품 첨가량은 제거 SS의 20%, 그리고 여과 면적은 20제곱미터, 건조고형물의 여과 해수율은 100%, 제거 SS량 플러스 약품 첨가량은 총 건조고형물, 비중은 1.0.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사용하는 것은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여과기의 운전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당 운전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제거된 SS 곱하기 폐수 유입량에서 여과 속도 곱하기 여과 면적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거된 SS량은 지금 SS의 농도가 300mg/L잖아요. 그럼 300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0.3 kg/m의 삼성이 됐어요. 그럼 제거된 값이 85%, 0.85를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뭐를 추가를 해야 되죠? 약품 첨가량. 그래서 지금 약품 첨가량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게 되면 제거 SS의 20%라고 그랬어요. 20%니까 전체로 보면 120%가 되겠죠. 120%니까 1.1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폐수 유입량이 2만 미터의 삼성/day 나누기. 자, 여과 속도는 27kg/제곱미터/h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과 면적은 20제곱미터.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당 운전 시간은 11.33h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단위를 환산하는 경우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38번 유해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인 시멘트 기초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화제는 시멘트 기초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은 산화칼슘 CaO와 SiO2 이산화규소 두 개를 합쳐서 규산염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이 10mCq/100g이고 염기 포화도가 70%라면 이 토양에서 H+가 차지하는 양은 단위가 지금 100g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g은 굳이 사용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10mCq란 말이야. 그럼 10mCq인데 염기 포화도가 70%예요. 근데 H+는 산이거든요, 산. 그래서 염기 포화도를 100에서 빼주면 산포화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연기 포화도가 70%니까 산포화도는 30%. 따라서 10mq 곱하기 1-0.7을 하셔도 되고 0.3을 곱하셔도 돼요. 따라서 3mq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하수의 특성입니다. 가변의 무기온 함유량이 높고 경도가 높다. 경도라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뜻하죠.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지하수는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국부적인 영향, 국지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광범위가 아니고 국지적인 환경 조건. 그러나 미생물이 거의 없고 자정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번이 유속이 느리고 수온 변화가 적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폐기물 소각 및 열회수 41번입니다. 백필터라는 것은 여과집진 장치죠. 통관 가스의 먼지 농도가 8mg/m의 삼성이고 먼지의 통과율이 10%라면 백필터를 통과하기 전에 가스 중의 먼지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면 백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백필터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게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입구의 먼지 농도가 8mg/s의 삼성. 자, 그리고 출구의 먼지 농도를 우리가 통과한 먼지 농도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통과한 먼지 농도 C0가 8mg/s의 삼성. 자, 입구의 먼지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과된 값이 몇 퍼센트 통과됐느냐? 10% 통과됐어요. 얘가 백필터야. 자, 그러면 통과된 먼지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과율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통과율이라는 것은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여기서 1-를 해주게 되면 제거 효율, 1-가 없이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을 하면 통과율. 그래서 제거된 값과 통과된 값을 합치면 100%가 되니까, 그죠? 그럼 통과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 10%. 자, 그리고 출구 농도는 8mg/s의 삼성인데 입구 농도를 g으로 계산하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3성 차이가 나죠. 따라서 8 곱하기 10-3성 g/s의 삼성 나누기 입구 농도 전체 곱하기 100. 따라서 입구 농도를 계산하면 0.08 g/s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분해 시설의 전처리 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분해 과정이라고 하면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는 파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파쇄를 하게 되면 선별을 해야 되겠죠. 자, 선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열을 가기 전에 건조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2차 선별 순서로 가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격자식 소각로에서 쓰레기 저장소로부터 크레인에 의해서 소각로 안으로 쓰레기를 주입하는 방식은, 자, 지금 설명되는 쓰레기 저장소로부터 크레인에 의해서 소각로 안으로 쓰레기를 주입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연유화식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라번이 되고, 그리고 44번 소각시 탈취 방법인 촉매연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시다시피 촉매연소법이라고 했으니까 촉매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켜서 태워서 악취를 제거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제거 효율이 높다. 답은 처리 경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처리 대상 가스에 제한이 없다. 아무래도 연소를 시켜야 되니까 가연성 악취상 물질에 한해서 되겠죠. 그래서 처리 가스 대상의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농도 유해 물질에 적합하다. 촉매를 이용하게 되면 대용량은 처리할 수 없어요. 소용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농도 유해 물질에 적합한 방법. 따라서 답은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플라스틱 재질 중에서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답은 폴리에틸렌, 답은 폴리프로필렌, 답은 폴리스티렌, 답은 폴리염화비닐. 자, 45번은 여러분들이 답만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46번 액체 연료의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액체 연료니까 액체 연료는 입자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무입경이라는 게 액체 연료를 뿌려주는 입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분무입경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연료 자체를 예열을 시켜야지 연소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예열을 해야 되니까 예열 온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액체라는 기름과 연료와 그다음 공기가 혼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연소 속도에 관계가 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충분한 체류 시간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시에 중요한 거지 연소 속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소각시설로부터 생성되는 고형 잔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고형 잔류물의 관리는 폐기물 소각로 설계와 운전 시에 매우 중요하다. 답안의 소각로 연소 능력 평가는 재연소 지수를 평가해서 평가한다. 답안의 가스 세정기 설러지는 질소산화물 세정에서 발생되는 고형 잔류물이다. 그리고 비산제는 전기 집진기나 백필터에 의해서 99% 이상 제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스 세정기에서 발생하는 설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 세정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물질이 황산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스 세정기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설러지는 질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화물에 관계되는 고형물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 조건 중에서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가번. 도시 폐기물의 발화 온도는 260에서 370도씨 정도가 되나 필요한 연소기의 최소 온도는 850도씨이다. 여기서 발화 온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연소가 되는 온도를 발화 온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위험하다 볼 수 있어요. 자, 1번에서는 도시 폐기물의 발화 온도는 보통 260에서 370도씨 정도. 자, 그리고 필요한 연소기의 최소 온도는 65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번이 잘못됐고. 자, 나번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질소산화물이나 산화물이 억제된다고 하는데 질소산화물이 이제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질소산화물이나 산화물이 대부분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죠. 다음은 연소기로부터 에너지 회수 방법 중에서 스팀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높게 만들어야 돼요. 450도로 높이는 게 아니고 850도씨 정도 이상으로 높여야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라번에 연소 온도가 높으면 연소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짧아지고 어느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연소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나번, 다번. 따라서 라번이 바르게 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위 발열량이 8000kcal/kg의 중류를 연소시키는 데 발생된 이론 공기량은 로신식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신식을 이론에서 우리가 표안에 있는 거예요. 로신식을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 여기서 이론 공기량이 A0입니다. 그러면 로신식인데 액체 연료, 액체줄, 왜 액체 연료냐? 중류가 액체 연료거든요. 그래서 로신식 중에서 액체 연료의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 A0는 이렇게 되죠. 0.85 곱하기 1000분의 HL 플러스 2. 여기서 HL이라는 게 저위 발열량이에요. 따라서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저위 발열량만 단서가 주어지게 되면 쉽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8000kcal/kg이라는 값을 HL이라는 저위 발열량에 대입해서 바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는 경우는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0번. 화격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로 내의 폐기물 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다음에 화격자는 폐기물을 잘 연소하도록 교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화격자는 아래에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하기도 한다. 다음에 화격자의 폐기물 이동 방향은 주로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단에서 상단부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라번의 정답은 다른 조건은 하나씩 바뀔 수 있어도 라번은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라번이 동일한 게 아니고 화격자 폐기물의 이동 방향을
정답을 자꾸 주는 오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폐기물의 이동 방향은 상단에서 하단,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실의 주요 재질 중에서 내화재로서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 캐스타블, 라번에 아우스테니트, 다번에 점토질 내화 벽돌, 라번에 고알루미나 SiC 벽돌. 자, 여기서 내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나번입니다. 나번. 지금 나번에 아우스테니트 테니트라는 것은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철 합금이에요. 철. 합금인데 철 성분이 포함된 합금. 그러면 철 합금 같은 경우에서는 내화재로 사용이 거의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페놀 188g을 무해하기 위해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CO2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페놀이라는 것은 탄소가 6개, H가 5개, OH가 붙은 거죠. 그럼 원래는 벤젠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가 6개고 수소가 6개라는 벤젠이 있는데 이 벤젠에서 H가 1개, 벤젠에 있는 H 자리에 뭐가 붙었느냐 하면 OH가 붙었어요. 그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합니다. 자, 페놀을 우리가 연소를 시켜요. 그럼 페놀을 연소시켰을 때 탄소 D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오죠. HD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그럼 여기 5개, 여기 1개, 6개죠. 그럼 여기 H가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그리고 산소 맞춥니다. 2개짜리가 6개, 12개죠. 1개짜리가 3개, 그러면 몇 개? 15개. 이렇게 와요. O2, 2개짜리니까 2분의 10.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 15개 다 오면 안 되고 여기 1개를 줘야 되죠. 1개를 주면 여기 14개. 2분의 14는 7.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놀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탄소 6개짜리가 원자량이 10이거든. 12짜리가 6개. H 1짜리가 5개. O 16. H1. 그래서 94예요. 따라서 페놀 188g이라고 그랬으니까 페놀 94g일 때 우리가 계산하는 CO2를 g으로 계산하죠. CO2의 분자량은 탄소가 12, O가 16짜리가 2개, 44예요. 그래서 44g, 6 곱하기 44g이죠. CO2가 6개 있으니까. 자, 188g의 페놀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528g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에 관계되는 것은 반응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에 관계되는 내용은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문제의 80%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반응식을 모르면 여러분들 반응식을 완성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식 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53번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연소가스는 연료가 연소해서 생성되는 고온가스, 다음에 배출가스는 연소가스가 피열물에 열을 전달한 후에 연도로 방출되는 가스, 답은 섭연연소가스는 연소 배기 내에 포화 상태의 수증기를 포함한 가스. 자, 그리고 답은 연소 배기가스의 분석 결과치는 건조가스를 기준으로 조성 비율을 나타냄. 전부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구에서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한 개가 있어요. 답안에 보시게 되면 포화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 수증기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어요. 섭윤이니까 섭윤은 섭한 상태, 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증기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증기 포함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상태를 보면 포화 상태가 있고 불포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에서는 포화 상태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불포화 상태이면서 수분을 포함한 가스를 섭윤 연소가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4번에 보시면 폐기물 관리 법령상 고온 용융 시설의 개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복귀상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가번 잔류물의 강열 감량은 5% 이하. 자, 5% 이하나요? 1% 이하. 여기서 강열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를 가열했을 때 질량분의 감소분을 강열 감량이라고 해요. 다음에 잔재물의 강열 감량은 10% 이하여야 한다. 잔재물의 강열 감량은 10% 이하. 아니죠. 1% 이하. 자, 그리고 답은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해야 된다. 답은 2초 이상 체류해야 된다. 1초 이상. 그러면 답은 한 개만 맞네. 그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출구 온도는 1200도씨, 섭씨는 도씨를 뜻합니다. 정답은 답은 맞는 설명.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집진장치의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전기집진장치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입자를 처리할 수 있고 가장 효율이 높으며 압력 손실이 중력 다음으로 낮은 아주 우수한 장치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입자 포집이 가능하다. 답은 압력 손실이 적고, 여기서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기는 10에서 20mAh/초, 건식이 10, 섭식이 20, 중력 다음으로 적어요. 그리고 미세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다. 답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유지비가 저렴하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범위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돼야지 효율이 우수한 범위가 되는데 이 범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이하지 못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섭식연소법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출제 빈도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섭식에서 여기서 옳은 설명은 가번입니다. 분무연소법과 정발연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 압력과 온도를 낮출수록 산화가 촉진되지 않죠. 그래서 압력과 온도를 높일수록 산화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윙클러가 가스 발생로로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연 물질의 함량에 관계없이 보조연료가 필요하다. 가연 물질의 함량에 관계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갑은 1개.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 종류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회전노식, 설치비가 저렴하나 수분 함량이 많은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회전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가 고가예요. 대신에 수분 함량이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단로 방식은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도 연소가 가능하나 온도 반응이 더디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 저질의 폐기물이죠.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고정상 방식은 화격자의 적재가 불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으나 연소율이 나쁘다. 화격자 방식은 연속적인 소각과 배출이 가능하나 체류 시간이 길고 국부 가열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각 장치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CH3OH, 메탄올이죠. 2kg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의 부피는, 자, 여러분들이 메탄올은 원소 분석법을 안 주어져 있어요.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서는 반응식을 통해서 이론 산소량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된 이론 산소량을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기량으로 전환해 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반응식을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지금 1개예요. 탄소의 개수가 CO2 앞에 1개. 자, 그리고 H, 여기 3개, 여기 1개, 4개죠. 자, 여기 오면 H가 2개니까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해 줍니다. 2개짜리가 1개, 1개짜리가 2개, 4개. 그럼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메탄올에 산소를 1개를 줘요. 그러면 3개가 있죠, 여기서는. 따라서 2분의 3, O2는 2개짜리니까 2분의 3은 1.5.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질량이라는 킬로그램을 계산을 하게 되면 반응식에 있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쓰시면 돼요. 반면에 최적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개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최적은 기체는 전부 다 22.4S/m의 3승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산소의 최적비는 21%, 그리고 질량비는 23.2%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메탄올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12, H1짜리가 3개, O16, H1, 그래서 32예요. 자, 그러면 메탄올 32kg일 때 산소,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하니까 산소도 최적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개수가 1.5개, 1.5 곱하기 22.4S/m의 3성. 자, 그리고 메탄올이
얼마? 2kg. 2kg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 산소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2.10 S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적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이론 산소량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으로 나눠줘요. 21%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론 공기량 10Sm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계산 공식을 쓰시면 되고, 지금처럼 반응식이 나오게 되면 원소 분석법으로 안 나오면 반응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9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조 연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가번 매연 생성도는 방향족, 납부된계, 올레핀계, 파라핀계 순으로 높다. 반대가 됐어요. 이 순서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탄수소비가 클수록 B점이 높은 연료, 그리고 매연 발생이 쉽다. 다시 말해서 탄수소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저질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자, 저질의 연료가 되니까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불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매연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리고 탄수소비가 클수록 휘발성이 낮고 방사율이 작다. 그리고 중질류의 연료일수록 탄수소비가 작다. 그럼 여기에서 답안에서는 탄수소비가 클수록 휘발성이 어때요? 높아요. 방사율이 커요. 자, 그리고 중질류의 연료일수록 탄수소비가 어때요? 커요. 그러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가 있죠? 나번이 정답이네. 그죠? 나번 하나만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RDF라는 것은 고형화 연료입니다. 고형화 연료가 갖춰야 되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제품의 함수율이 낮아야 한다. 그래서 함수율이 높으면 우리가 부패가 되죠. 그래서 함수율이 낮아야 합니다. 다음에 RDF용 소각로 제작이 용이하도록 발열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발열량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리고 원료 중에 비가연성 성분이나, 비가연성이라는 것은 타지 않는 성분, 비가연 성분이나 연소 후에 잔류하는 제양이 최소가 돼야 되겠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성 배합률이 균일해야 하고 대기오염이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RDF 같은 경우에서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분말, 파우더 RDF가 있고, 그리고 파쇄한 상태에서 모양을 갖추지 않은 거 있고, 그리고 모양을 갖춘 펠렛이 있고,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